주민등록증에는 분명 그 이름이 적혀 있지만 30년 가까이 나는 거의 민수 엄마로만 불리며 살았다. 28배 남편을 잃고 갓세 돌을 넘긴 아들 하나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서 밤낮으로 뛰며 버텨온 세월들. 그런 내가 60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은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과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대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남편의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병원 복도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던 순간의 차가운 종이 촉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보다 더 큰 것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갓세 돌을 넘긴 민수만이 내 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슬퍼할 시간도 넋을 놓을 겨를도 없이 나는 간호사 일에 매달렸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시장에서 잔멸치 한 봉지를 사고 고추장에 조물조물 묻혀 아들 밥상에 올렸다. 아무리 바빠도 밥상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다. 겨울이면 손끝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여름이면 마스크 속에 땀이 고였다. 그래 각이 잡힌 흰 유니폼을 다림질할 때면 아이의 교복 셔츠를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엄마가 직함이자 신분증이자 명예장인 줄 알았다. 민수는 정말 얌전한 아이였다. 장난감을 어질러 놓고도 내 눈치를 보며 스스로 치웠다. 유치원에서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을 건네며 엄마, 피곤해도 내 옆에 있어줘라고 했던 생일날 나는 휴게실에서 참았던 울음을 부끄럽게 줄줄 흘렸다. 그 아이는 내가 한 일이 크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었다. 야간 근무 수당으로 학원비를 대고 유니폼을 다림질하는 평범한 일상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전부였다. 민수가 대학에 붙어 자취방으로 떠나는 날, 빈 방에 남은 건 책상 위 머그컵 하나와 상문턱의 햇살뿐이었다. 기스난 유리컵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내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윤복희. 그것뿐이었다. 이름을 부른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했지만 그때는 몰랐다. 진짜 변화는 훨씬 나중에 올 것이라는 걸. 민수가 사회에 나가고 여자 친구를 소개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기뻤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단정한 검은 머리에 맑고 낮은 목소리를 가졌다. 고개를 인사할 때 살짝 기우는 버릇이 예뻤다. 어머님, 늘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했던 그 말이 나를 편하게 했다. 이 아이에게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가 너무 앞서가나 싶은 마음도 들었다. 나는 원래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인사하면서 무심코 말했다. 민수가 제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제 삶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신혼집으로 향하는 둘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두 손을 모았다. 부탁한다. 지연아, 그리고 잘 가. 우리 민수야. 결혼 초기 나는 최대한 거리를 지키기로 했다. 정말로 지켰다. 전화는 먼저 하지 않았고 용건이 있으면 문자를 남겼으며 만남은 그들의 일정에 맞췄다. 새해 첫날도 그 집을 찾지 않고 대신 떡국 떡과 사골 육수를 소분해서 냉동팩에 담아 건네주었다. 어머님, 진짜 편해요. 지연의 그 말이 나를 며칠씩 기쁘게 했다. 그런데 어느 저녁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버스를 타려는 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연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 엄마가 끓여주던 그 미소 된장국. 나는 버스 방향을 바꿔 마트로 향했다. 애호박과 두부, 대파를 담고 집으로 가서 정성껏 국을 끓였다. 향긋한 된장 냄새가 집 안에 퍼지자 지현이 나왔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아플 땐 뜨끈한 국물만 한 게 없지. 나는 그릇에 국을 떠 건네며 이 정도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네 어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작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님, 다음엔 연락 주고 오세요라는 말 앞에 웃음이 전보다 짧아졌다. 내가 준 화분은 물을 제때 받지 못한 듯 줄기 뜻이 말라 있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지연이 보낸 새 가전 사진 밑에 와 좋겠다라고 썼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읽음만 늘어났다.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나는 내 문자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았다. 문구가 무례했나? 느낌표를 하나만 찍었어야 했나? 내 잘못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그때도 나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 봄이 왔을 때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지연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어머님, 고마운데 저희 요즘 채식 위주로 먹어보려고요. 김치는 소금이 많아서. 그 말도 일리가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웃으며 그래, 건강하게 먹어야지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싱크대 앞에 서니 소금 한 줌이 몹시 무거웠다. 나는 짠맛과 사랑을 같은 무게로 담아온 사람이었다. 내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건가? 그런 의심이 나를 스스로 한 발 물러서게 했다. 지연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로 오래 일한 버릇대로 실용성을 따져 손목 보호대, 다이어리, 수납 파우치를 골랐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지연 명품 같은 거 좋아해. 실용적인 것도 좋은데. 그냥 참고만. 그 말은 칼날처럼 들렸다. 카드 명세서를 보며 40만 원짜리 지갑을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귀걸이를 선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진짜 균열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다. 민수의 승진 소식을 듣고 소고 미역국을 끓여 들렀는데 현관에서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오는 지현을 마주쳤다. 미역국 끓여왔어. 민수 어릴 때 좋아했잖아. 오늘만큼은. 지연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어머님, 저희 오늘 외식 예약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상의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 방식이 있어서요. 말끝이 날카롭게 들린 건 내 마음 때문이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돌렸다. 푹 고았던 국물 열기는 식어갔다. 얼마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지연 마음 이해해줘. 자꾸 예고 없이 오면 우리도 힘들어.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한여름 베란다에 겨울 이불을 내렸다. 우스운 진풍경 속에서 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걸 바라봤다. 가을 병원에서 곶감 예방접종으로 쉴 틈 없이 바쁜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근길에 들러 달란다. 과일과 반찬 몇 가지를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현관을 들어서니 거실 테이블 위에 제출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장을 입은 지연이 앉아 있었고 민수는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엄마, 우리 전세 만기라 집을 조금 더 넓혀 가려 해. 요즘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커. 엄마가 전에 적금 든 게 있다고 했잖아. 당장 다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일본만이라도 보태주면. 지연이 덧붙였다. 어머님,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 갚을게요. 계약금이 급해서요. 나는 예상하지 못한 파도에 휘청였다. 그동안 아이에게 주려고 모은 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돈은 내가 야간에 남들 잠잘 때 서서리듯 벌어 모은 여분이었다. 내 노년의 뼈대를 떠받치는 강목 같은 돈. 지연이 말한 금액은 내 통장 속 숫자와 거의 겹쳤다. 순간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를 물었다. 줄 수 있지. 결국은 민수 집이야. 아니야. 내 몸이 먼저야. 생각 좀 해볼게. 모호하게 답하며 보니 지연의 입술이 굳었고 민수의 눈빛도 초조해졌다. 그 주 내내 정신이 없었다. 주사 놓는 손이 떨렸고 쉬는 시간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퇴근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가 보태줄게. 하지만 전부는 어렵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빌려가라. 조건은 따로 얘기하자. 조건이라는 단어가 툭 창 안에서 가시처럼 빛났다. 며칠 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내 노년의 생활비와 병원 일을 줄였을 때를 대비해 금액을 정했고 서류로 남기자고 했다. 서로 편해야 오해가 없다고. 지연은 기분 나빠했다. 어머님, 가족끼리 왜요? 민수는 어정쩡하게 중간을 맴돌았다. 서로를 위해서야. 엄마도 마음 편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자꾸 우리 일의 기준을 들고 들어오시는 게 불편해요. 저희 가정은 저희 방식이 있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팍에 꽂히며 오래 진동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나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옷장 앞에 섰다. 셔츠의 단추를 풀며 처음으로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윤복희, 울지 마. 그 말이 흐느낌으로 번졌다가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다. 대신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다.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려고 그렇게 오래 버텨왔니? 이제 그만 눈치를 거두자. 바로 다음 주 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어떤 형태의 문서를 원하세요? 유언장, 그리고 금전대여 계약서. 상속은 보통 직계에게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 노년에 필요한 만큼은 지키고 남는 건 제 이름으로 제가 정한 곳에 쓰고 싶습니다. 어떤 곳을 생각하십니까? 지역 어린이 도서관과 아동센터에 책과 밥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로 내 이름을 말했다. 기록해 주세요. 윤복희의 뜻으로 이름 석자가 남길 수 있게. 유언장과 계약서가 공증을 받는 날 나는 차분했다. 사인하는 내 손을 바라보며 가슴 속 무언가가 정확히 제 위치를 찾아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 오래전 남편이 설정했던 숫자에서 내 생일로. 거실 벽에 작은 달력을 떼고 새 달력을 걸었다. 그 위에 적었다. 우선순위 몸, 마음, 나. 며칠 후 문이 울렸다. 민수와 지연이 서 있었다. 지연의 눈은 붉었고 민수의 어깨는 처져 있었다. 어머님, 제가 여러 번 선을 넘었어요.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걸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입술에서 쉽게 떨어진다. 사과는 필요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결국 돈 얘기였다. 나는 선명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 가정의 일부가 아니다. 민수, 너희 가정은 너희가 꾸려야 해. 나는 너희의 문제가 아닌 나의 인생을 살 거야. 그래서 경계를 세우기로 했다. 엄마, 너무 경계는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 서로를 위한 배려야. 내가 너희 집에 예고 없이 가지 않듯 너희도 나의 삶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할 땐 정중히 요청하고 거절도 존중하자. 지연이 임신 초기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간호사로 살아온 세월이 내 몸에서 바로 반응했다. 손을 잡고 호흡을 가다듬게 하며 일부러 잔소리를 했다. 어이쿠, 숨이 빨라지면 더 어지러워. 내 손 보지 말고 천장 위 점을 봐.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행히 안정 판정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의 대화는 조금 달라졌다. 경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욱할 줄 알게 된 거였다. 어머님, 주말에 괜찮으시면 같이 병원 검진 가주실래요? 그날은 공사 가는 날이라 어려워. 화요일 오전은 돼. 이런 시기였다. 출산은 순탄했다. 둘째 날, 지연은 병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을 우리 가정에 들어온 타인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저야말로 어머님의 삶의 주제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두자.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 네, 저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아이들을 대하는 법. 어머님처럼 내 삶을 지키는 법. 한 달 뒤, 우리는 작은 가족 모임을 했다. 내 집 달력 위 우선순위 모음. 마음. 나 아래에 새로운 항목을 덧붙였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집 문제는 우리 형편대로 차근차근 할게. 엄마 돈은 엄마가 엄마 위에 쓰는 게 맞아. 다만 계약대로 조금 빌려갔던 건 이번 달부터 상환 시작할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나도 약속 하나를 했다. 이번 일요일 손주 봐줄게. 내가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대신 내가 정한 시간에 데려왔다가 정한 시간에 데려가. 지연이 나를 향해 엄마라고 불렀다. 어색하지 않았다. 그 호칭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면죄부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건너온 달이었다. 앞으로 지현과 어떤 관계가 지속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전처럼 굽히지 않고 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도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